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죠.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통화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돼 부동산 시장에 관심 1순위를 둬야 될 경제 지표죠. 자,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중요 발언이 나와서 같이 정리를 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3%가 나왔습니다. 전월에 3.8%였고 이번 달 시장 예측치가 3.7%였는데 그거보다 한참 낮았어요. 한 달 만에 무려 YOY 기준으로 0.5%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자, 근데 솔직히 헤드라인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EU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다 근원 물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CPI OECD 기준으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요 3.0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3.2였는데 3.0으로 크게 낮아졌네. 불과 5월달까지만 해도 3.9였거든요. 여기서 무려 0.9%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2022년 3월 이후에 최저치고 그동안 7월달부터 9월달까지 끈적하게 안 떨어졌던 근원 물가의 본격적인 하락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은행에서 주목하는 품목 3가지의 변화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 서비스, 가중치가 무려 307이나 되죠. 두 번째, 전기가스, 수도, 마지막에 가공식품입니다. 자, 먼저 전기가스 수도 변화 보겠습니다. 10월 달에 9.6% 상승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수도 요금은요, 이제 올 초에 많이 올라갔던 거 기존 효과가 사라지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리는 분위기잖아요. 총선 후에 또 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수준으로서는 이제 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외식 서비스 정말로 중요하죠. 자, 근데 이 외식 서비스 상승률이 전월과 똑같았어요. 4.8%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 6.3 대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게 하락폭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졌네. 야,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쓸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외식의 서비스도 안 떨어졌어요. 3.7% 상승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공식품 살펴보겠습니다. 가공식품이요. 10월에 4.9에서 5.1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6월달에 7.5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4개월 연속 낮아졌다가 이번엔 다시 반등을 했다는 거죠. 아니, 서비스하고 가공식품하고 전부 다 전월 대비 상승률이 똑같거나 오히려 더 올랐는데 근원 물가가 어떻게 그렇게 뚝 떨어졌을까? 여기 지출 목적별 소비자 물가 지수 동향을 보시면요. 의료 및 신발이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2023년 10월 물가에서는 8.1% 상승이었는데 11월 달에는 5.7% 상승으로 나왔고요.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가 5.5에서 4.8% 상승률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거 냉장고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근원 물가가 떨어진 이유를 선유 제품, 옷이나 신발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구재, 가전제품 등의 오름폭이 축소됐다는 것에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재고가 좀 많이 쌓이면서 11월 들어서 좀 많이 가격을 낮췄던 것이 근원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지만 한국은행이 중시하는 이제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가공식품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향후 물가 둔화 흐름이 11월 달부터 빠르긴 어렵다. 그래서 김웅 총재보는 지금 수요 측과 공급 측 압력이 모두 완화된 건 맞는데 둔화 추이는 이어질 거야. 근데 속도는 굉장히 만만하게 천천히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불확실성이 크다. 왜냐면 이제 국제유가나 다양한 변수 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둔화 흐름은 이어질 거지만 속도는 이번 달 같은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부 역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에요.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죠. 생활물가 지수에서 식품물가가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입니다. 10월달에 5.8% 대비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 가공식품이 아까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식품업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물가 안정대책, 그래서 좀 물가를 가격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경로도 보겠습니다. 자, 물가 전망에서 나와 있는 근원물가 변화 보면요. 일단 2023년은 연간으로 3.5%가 나올 것으로 봤어요. 자, 올해 왜 금리를 안 낮췄나요? 예상보다 근원물가가 덜 떨어져서 3.5%에서 못 낮춰요. 이창용 총재는 근원물가가 장기적으로 2%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있을 거라고 이제 확신이 있을 때 내린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물가 지표는 그런 확신을 주는 지표는 아니었어요. 물론 숫자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 중후반 정도는 되어야 인하 가능성 정도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언제가 될 것인가? 지금 한국은행 경제전망에서는 2024년 내년 하반기에 근원물가를 2.1%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됐을 때, 하반기 정도 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지금 이제 채권 전문가 대부분도 올해 내년 상반기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을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한두 차례 낮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국제유가 등의 변수가 많았어요. 원래 이제 대한민국 물가도요, 올해 좀 많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결국엔 그런 물가 3.5%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언제까지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예상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국제유가는 어떤가요? 지난밤에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73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얘가 9월 27일 날 93불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93불까지 올라가니까 어떤 전망이 나왔다? 이번에 중동 사태가 확산이 되면은 배럴당 150불까지 올라갈 거란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그 전쟁 당사자들이 뭐 그렇게 산유국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좀 많이 개입을 해서 그런가 좀 확전 분위기도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는 고점 93불 대비 거의 20달러 넘게 하락한 93불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의 물가가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은행 전망대로 물가는 내려올 가능성, 물론 이 국제유가가 어디로 튈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얘가 물가 상승 압력을 좀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수준의 근원 물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추가 소식 볼게요. 박상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그 청문회를 대비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이때 기자들과의 인터뷰가 있었대요. 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꺼내들었어요.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먼저 박상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박상원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를 주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규제나 재건축 규제 등을 대거 풀어줬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덧붙인 것도 있었어요. 규제 완화 입장을 갖고 시작을 하는데 너무 깊이 개입은 하진 않겠다. 그래서 너무 과한 대응은 하진 않지만 일단은 나는 규제 완화를 입장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국토부 장관한테 내려진 숙제 중 하나가 바로 공급 부족 이슈죠. 자, 정부에서 926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솔직히 이게 별로 효과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상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3기 신도시 조기 착수, 이거는 926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추가로 이야기했어요. 재건축 재개발 지금 규제 더 풀 게 남아있을까요? 재건축 초과 임한 수제는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합의해서 통과돼서 국토부가 추가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안전진단 규제는 진작에 풀렸고, 용적률 완화 부분도 지자체에서 이미 잘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통과가 됐고요. 딱히 대응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발언이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 공급 형태의 다양화,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그냥 집이면 안락하면 된다, 꼭 아파트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다? 비아파트 중심 공급 속도 낼 거. 자, 926 부동산 대책에서 비아파트에 대한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한 지원 방안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나왔다? 공급자의 이제 자금을 좀 이제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 중심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건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수요가 없어서거든요. 자, 이 수요는 누가 만든다? 이런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먼저 만들어요. 투자자가 먼저 만들고 나중에 시장이 진짜 과열되고 아파트가 못 살 정도로 오르게 되면 그때서야 실수요자가 비아파트를 매수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가 안 사면 이거에 대한 규제가, 이거에 대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난 9.26 부동산 대책에서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 방안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관련된 내용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비아파트에 대한 좀 관심이 또 다시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방안은 이제 세법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그게 또 야당의 지금 여당이 얼마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3기 신도시 중 선호도 1위가 하남 교산 신도시인 거 아시죠? 자, 여기 지금 남은 물량 얼마나 있을까요? 진짜 많이 남았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청약에 미쳐라에 3기 신도시의 현재 전체 공급 물량과 현재까지 공급 상황을 총정리해 줬습니다. 엄청난 기회, 그리고 당첨 방법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기 신도시 당첨이 저는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